보지 마. 혜연아. 당신의 다리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쉰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진흙 냄새 가득한 차가운 공간을 찢어 발겼다. 하지만 늦었다. 내 눈은 이미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의 다리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된 걸까. 살다 보면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아는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몸속의 피가 굳고 귀가 멍해지며 주위의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는 그런 느낌 말이다. 그것이 바로 저 9천억 원을 거머쥔 하늘의료재단의 부회장 강민혁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다.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뼈까지 시리게 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 3시경이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올해 부산의 추위는 유난히 혹독했으니까. 나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트를 입고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겨울 태양의 차가운 빛을 반사하는 채로 노숙자들의 임시 천막촌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대조가 아닌가. 비닐과 골판지로 기워진 삶들 사이에 온몸에 금칠을 한 놈이 서 있었으니 말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직원들이 마련해둔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천둥 번개처럼 연신 터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꼬리만 올렸다. 그것은 언론을 상대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한 나의 트레이드마크 미소였다. 내 눈은 웃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을 뿐. 하늘재단은 겨울철 노숙자 지원 캠페인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내 목소리가 침착하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다. 아래에서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그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다. 그저 내일 한 면에 실을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필요할 뿐이다. 부회장님, 이번 통 큰 기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젊은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검지 관절을 문질렀다. 내가 불안하거나 자기 혐오를 느낄 때 나오는 나쁜 버릇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께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어젯밤 홍보팀이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준 대본에 있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저 말 배우는 앵무새 비싼 앵무새일 뿐이었다. 의전 행사가 끝나고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일정에 따르면 기자들이 친근하고 다정함을 담은 사진을 몇 장 더 찍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배급하러 가야 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당장 차에 올라타 시트 열선을 켜고 알코올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악취가 코를 찔러 위장이 뒤집힐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룹의 얼굴이니 얼굴을 찌푸려선 안 됐다. 나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허름한 천막들을 향해 걸어갔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얼기설기 끈으로 묶인 찢어진 청홍색 방수포들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뒤쪽에 숨겨진 허름한 텐트 안에서 누군가 힘들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여자였다. 그녀는 낡은 나무 목발에 온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조잡하게 직접 만든 목발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 서 있는 자세에 무언가 아주 낯익은 것이 있었다.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추위 때문에 앙상한 어깨를 움츠리는 방식.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강바람이 헝클어지고 푸석한 머리카락을 날려보내 풍패 터진 퀭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흙투성이 긴 치마 아래로 바람이 치맛자락을 날렸다. 한쪽 다리만 남아 있었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손에 든 도시락을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누군가 내 가슴을 세게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일 리가 없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내가 병이라도 났거나 독감에라도 걸렸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아니, 괜찮아. 나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공황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한 카메라맨이 나와 그 여자를 향해 렌즈를 들이대며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상처 입은 짐승처럼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는 손을 들어 렌즈를 가리며 소리쳤다. 촬영 당장 멈춰 카메라 꺼. 기자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저 여자 그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했다. 아니면 아마 나를 둘러싼 그 가식적인 엄숙한 분위기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둘러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폭풍 우 앞에 부서진 배처럼 기우뚱거리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려 텐트촌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었다. 강민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15년이 지났어도 얼굴이 너무나 늙어버렸어도 옛날에 그 하얗고 곱던 피부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어도 나는 알아봤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내 전처였다. 이지야. 한때 청담동 최고 명문가의 며느리였던 여자. 하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의 아내였던 사람. 7,000평이 넘는 전통기와 저택과 100명이 넘는 하인을 거느렸던 사람. 지금 그녀는 낙동강 다리 밑 찢어진 텐트 안에서 온전치 못한 다리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 오후 4시 10분이었다. 수행원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하지만 내 발은 뿌리가 박힌 것 같았다. 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저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저 모습을 뒤로 한 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다들 먼저 가세요. 차 한 대만 남겨두고.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직원들은 서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촌 깊숙이 들어갔다. 비싼 이탈리아산 구두가 진흙탕에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그림자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목발을 고치려 애쓰는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 나는 근처에서 담요를 나눠주던 자원봉사자의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분도 지원 대상입니까? 젊은 자원봉사자는 내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 저 아주머니요. 네, 저기 계신 지 5년 정도 됐어요. 사정이 참 딱해요. 병원 치료도 거부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안 하겠다고 하세요. 10년 전에 뭘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조차 말씀 안 하셔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절뚝이 아줌마라고 불러요. 5년.
10년. 심장이 조여왔다. 자원봉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과 양심을 칼로 긋는 것 같았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자갈밭 위를 걷는 내 발소리가 건조하게 들렸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어깨를 굳혔지만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지아야.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 돈과 명예 더미 아래 묻으려 했던 그 이름.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퀭한 얼굴, 깊이 패인 공포에 질린 눈피가 맺힌 튼 입술이 나를 마주했다. 지아가 맞았다. 하지만 옛날의 지아는 아니었다. 옛날 내 지아는 별처럼 빛나는 눈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여자의 눈에는 오로지 두려움과 수치심 뿐이었다. 오지, 오지 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썩은 나무 목발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졌다. 악, 지아는 차가운 돌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아야.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건드리지 마. 그녀는 내 손을 쳐냈다. 마치 내 손이 뜨거운 숯불이라도 되는 양몸을 잔뜩 움츠렸다. 제발, 나를 보지 마. 내 손에 들려 있던 도시락이 땅에 떨어졌다. 흰 밥과 뜨거운 국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지며 김을 내뿜었다. 뜨거운 밥 냄새가 갑자기 올라와 강바람의 냉기와 섞였다. 그 따뜻한 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는 순간 나는 멍해졌다. 15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 시절 지아도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곤 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따뜻했다. 집안은 언제나 김치찌개 냄새나 생선구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는 다리 밑에 차가움 사람, 마음의 차가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나는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잘린 다리를 가리려 애쓰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인생이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선량한 집안의 딸이자 내 조강지처였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당신은 아는가.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고 지위가 높아지면 아내를 바꾼다. 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비웃으며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개자식이었다. 기억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운명의 날로. 당시 나는 35세였고 야망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어머니 박 여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맨손으로 하늘 제국을 일군 철의 여인으로 내 평생의 강박관념이었다. 그녀는 나를 아들이 아닌 후계자 가문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나는 그날 오후 고급 호텔 응접실에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녀가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세탁소 딸이 이 집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실수였다. 대가 끊겼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배가 밋밋하잖아. 이 집안은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지 쓸모없는 하녀는 필요 없다. 지아는 평범한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고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많이 싸웠다. 하지만 재벌게 들어오자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일 지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김소연을 만나도록 주선해 놨다. 어머니는 내 안색은 보지도 않고 계속했다. 대성조선그룹의 딸이야. 사돈을 맺으면 10억 원 규모의 해상병원, 건조 계약이 우리 것이 될 거다. 알아서 처신해라. 10억 원. 당시 그 숫자는 아주 컸고 나를 포함해 누구의 눈이라도 멀게 할 만큼 강력했다. 나는 타협했다. 어머니 그늘에 숨은 비겁한 남자였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소연과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가문이 맞았다. 나는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지아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지아가 새까만 한약을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혐오감이 들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이 지겨웠다. 그녀의 옷에 밴 한약 냄새가 지겨웠다. 나는 바람을 피웠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사상적으로 그녀를 배신했다. 나는 그녀에게 냉담했고 그 넓고 차가운 저택에 그녀를 외롭게 방치했다. 잔인함의 정점은 지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심장병이었다. 지아는 기절할 듯 울었다. 마땅히 사위로서 빈소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발인 날 대성조선과의 계약을 확정하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다. 빠질 생각 마라. 어머니가 명령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의 사업이 중요한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따랐다. 장례식장에 잠시 들러 향만 피우고 서둘러 떠났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조문객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지아를 내버려 두었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한다. 원망이 아니라 지독한 실망이었다. 텅 빈 눈빛. 어머니 장례식 후 지아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그녀는 몹시 야위었다. 그런데 하늘이 장난이라도 치듯 지아가 임신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10년의 절망적인 치료 끝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온 것이다. 하인에게 들으니 그날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손을 벌벌 떨며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아이가 다시 이어주길 바라며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만취해서 돌아왔다. 재킷을 소파에 던졌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이 켜졌다. 운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김소연, 어젯밤 고마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곧 다시 봐요. 지아는 그 문자를 읽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다. 지아가 침대 끝에 앉아 내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혁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설명이나 사과 대신 내 안의 비열함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내 물건을 뒤진 거야.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지아가 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는 침묵했다. 가장 잔인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금까지도 눈을 감으면 매일 밤 귓가에 맴도는 그 말.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나 너무 지쳤어.
지아는 멍해졌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아마 뱃속의 아이에 대해 말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삼켜버렸다. 그날 오후 바로 내 어머니 박 여사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녀는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두툼한 봉투를 내놓았다. 사인해. 그리고 이거 가져가. 그녀가 턱짓했다. 500만 원이다. 네. 10년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이거 가지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신 민혁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돈 더 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500만 원, 10년을 아내로 며느리로 살며 온갖 쓴맛과 수모를 견뎌낸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었다. 우리 상류층의 눈에 한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헐값이란 말인가? 지아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눈빛이었다. 나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내 양심을 회피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던져준 돈 봉투를 집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그것을 그녀의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가지고 가서 살아. 강 씨 집안이 야박하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고. 지아는 그날 밤 바로 쫓겨났다. 낡은 옷 몇 벌만 챙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나와 내 가족이 10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저택의 육중한 철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2층에서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 신도리역으로 가는 첫 차를 탔다. 나는 몰랐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독한 맹세를 했다는 것을. 이 아이를 혼자서 지키겠다고, 절대 나 같은 나쁜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아이가 이 차갑고 계산적인 집안에서 자라게 하느니 낫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지아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술에 취할 때마다 수천 번 자문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성수동으로 흘러들었다. 지금 성수동 하면 힙한 카페나 젊은이들의 거리 같은 곳을 떠올리겠지만 15년 전 성수동은 그렇지 않았다. 낡은 구두 공장들, 비좁은 골목 철거를 기다리는 허름한 집들이 있는 곳이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벽에 휘갈겨 쓴 X 자 표시는 곧 닥칠 파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지아는 3평 남짓한 반지하 방을 얻었다. 창문이 땅바닥에 붙어 있어 사람이 지나갈 때면 흙먼지 묻은 신발만 보였다. 여름이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겨울. 아, 한국의 혹독한 겨울 창문은 하얗게 얼어붙고 찬바람이 칼날처럼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 누추한 방에서 만삭의 지아는 얇은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작지만 엄마랑 우리 아기 잘 살 수 있을 거야. 쫓겨난 지 3달 뒤 지아는 산통을 느꼈다. 개인 주치의도 VIP 병실도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주는 남편도 없었다. 그녀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밤중에 울려 퍼진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때 그녀의 마음을 녹여준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아이 이름을 이도윤이라고 지었다. 이씨, 그녀의 성이다.
내 강씨가 아니라 출생신고서에 부라는 비워두었다. 차갑지만 자존심이 담긴 빈칸이었다. 내가 아빠의 권리를 포기했으니 나도 아이에게 내 성을 물려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돈도 친척도 없는 이 서울 땅에서 미혼모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도윤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 부잣집 아이들이 성대한 100일 잔치를 벌이는 그날 지아는 일을 하러 나갔다.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다. 새벽 4시 아직 짙은 서리가 내려앉았을 때 사람들은 작은 담요 뭉치를 등에 업은 작은 체구의 여자가 가파른 골목을 누비며 문틈으로 신문을 끼워 넣는 모습을 보았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그녀는 지하철역 청소원으로 일했다. 청소복을 입고 허리를 숙여 승강장 바닥을 닦고 술 취한 남자들의 토사물을 치우는 여자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하늘그룹 부회장의 전처였다. 도윤이는 포근한 요람에서 자라지 않았다. 녀석은 청소원 대기실 구석에 깔린 낡은 담요 위에서 자랐다. 아이의 어린 시절 냄새는 향긋한 분유 냄새가 아니라 지하철 선로의 쇳가루 냄새,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지하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였다. 지아는 무엇을 먹고 살았냐고 그녀의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였다. 7,000원짜리. 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다 먹지 못했다. 반을 쪼갰다. 점심으로 반을 먹어 허기를 달래고 물을 마셔 배를 채웠다. 나머지 반은 저녁을 위해 꼼꼼히 싸두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목이 메었다. 내 접대용 점심 식사는 수십만 원짜리였고 남은 음식은 버려졌다. 그런데 내 처자식은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를 쪼개 먹어야 했다. 도윤이는 자라서 가슴 아플 정도로 철이 든 아이가 되었다. 녀석은 잘 울지 않았고 눈은 옛날의 나처럼 크고 검었지만 눈빛은 나보다 훨씬 맑고 단단했다. 도윤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아빠가 데리러 오고 아빠 어깨에 목마를 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밥을 먹던 중 도윤이가 수저를 놓고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도윤이는 아빠가 없어? 그 질문은 지아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녀는 멈칫했고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다. 어떻게 아이에게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랑 너를 쫓아냈다고. 그녀는 아이 머릿속에 증오를 심고 싶지 않았다. 가짜일지라도 아이가 자부심을 품고 자라길 바랐다. 지아는 눈물을 삼키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야, 도윤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생명을 구하느라 바빠서 아직 널 보러 오지 못하는 거야. 도윤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정말요? 아빠는 슈퍼맨 같은 의사예요. 아빠 진짜 멋있다. 응, 아빠 아주 멋져. 지아는 거짓말을 했지만 속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들자 지아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기가 아니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도윤이에게 아빠다. 오늘 착하게 지냈니? 아빠는 엄마한테 네가 채소도 잘 먹는다고 들었어. 여긴 많이 바쁘단다. 아빠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 아빠는 너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랑한다. 너의 아빠가. 그녀는 직접 쓰고
나인 척 연기하며 아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서랍 속 낡은 양철통에 보관했다. 그 안에는 이미 20통이 넘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절대 붙여지지 않을 편지들. 그리고 아빠라고 서명한 사람은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편지들. 삶은 고단하게 흘러갔다. 도윤이가 6살이 되던 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청소 월급으로는 월세와 식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 사는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가 모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지아에게 폐지를 주어 돈 버는 법을 알려주었다. 세댁 힘들더라도 박스나 빈 맥주캔 주우면 채소 살 돈 몇 푼은 벌 수 있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낡은 손수레를 건네며 말했다. 그때부터 낡은 골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성수동 골목을 누비는 마른 여자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꽃꽂이와 피아노만 알던 하얗던 손은 이제 신문 잉크와 거리의 먼지로 검게 변하고 거칠어졌다. 겨울이면 튼 살이 갈라져 피가 나고 욱신거렸다. 하지만 지아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도윤이가 있었으니까. 도윤이 6살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쓸 나이에 내 아들은 매일 오후 골목 어귀까지 엄마를 마중 나갔다. 엄마가 오는 게 보이면 무거운 수레를 보고 달려가 마지막 언덕길을 뒤에서 밀어주었다. 집에 오면 도윤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떠서 엄마의 갈라진 손을 잡는 것이었다. 엄마 힘들지 손 더러워졌네. 내가 씻겨줄게. 아이는 엄마의 검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히 문질러 씻겼다.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엄마의 굳은 살 박인 손에 닿았다. 지아는 아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행복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아이에게 풍족한 삶을 주지 못해 서러웠지만 아이가 너무나 착하고 효성 깊게 자라주어 행복했다. 엄마, 안 힘들어. 도윤이가 있어서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 머리에서 나는 햇살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듯했다. 어느 날 건물 관리인이 문을 두드렸다. 험악한 표정이었다. 이 집 철거 대상 지역에 포함됐소. 땅 주인이 여기 일대를 대기업에 팔아서 고층 빌딩 짓는데요. 한 달 안에 방 빼요. 이건 강제 집행 명령이요. 문에 붙은 통지서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또 집을 잃는다. 또 떠나야 한다. 하지만 주머니에 푼돈밖에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서울의 집세는 날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바로 도윤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짐을 거의 다 싸서 횡한 방에서 지아는 케이크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편의점에 가서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지만 평소엔 거의 못 먹는 컵라면 하나를 샀다. 라면 뚜껑 위에 아주 작은 초 하나를 꽂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모자의 야윈 얼굴을 비췄다. 자, 도윤아 촛불 꺼야지. 무슨 소원 빌 거야? 지아는 박수를 치며 짐짓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다. 도윤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아주 경건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눈을 뜨고 촛불을 후불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지아가 물었다. 도윤이는 엄마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 딱 한 번만이라도. 아빠한테 나 이렇게 컸다고 보여주고 싶어. 지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아무리 보상하려 노력해도 아이 마음속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던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들었을 때 지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또 하나의 가짜 편지를 썼다.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를. 도윤아, 아빠 곧 갈게. 일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몰랐다. 도윤이의 아빠는 그녀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대신 친가 라는 이름의 진짜 악몽이 덮쳐오고 있었다. 내 어머니 박 여사는 어떤 경로로든 도윤의 존재를 알아냈다. 아마 그녀의 정보원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강씨 집안의 피가 너무 진해서 후계자의 냄새를 맡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아가 죽든 말든 관심 없었다. 그녀 눈에 지아는 그저 아이 낳는 기계일 뿐이었다. 그녀가 필요한 건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세상에 자랑할 적장손이었다. 애를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미는 어디다 내다 버리든 상관없고 그것이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어느 회색빛 겨울 오후 도윤이는 하교 중이었다. 낡은 가방을 메고 길가에 돌멩이를 차며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 차가 끼어들어 길을 막았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두 남자가 내렸다.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까마귀들 같았다. 네가 이도윤이니? 한 놈이 차갑게 물었다. 도윤이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치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저씨들 누구세요? 우리 따라와라. 아빠가 데려오라고 하셨다. 아빠라는 말에 도윤이의 눈이 순간 반짝였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저 엄마 기다릴래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남자가 거칠게 아이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살려줘요. 도윤이가 비명을 질렀다. 마침 지아는 근처 모퉁이에서 폐지 수레를 밀고 있었다. 아이의 비명을 듣고 그녀는 수레를 내팽개치고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새끼의 목숨을 지키려는 어미였다. 내 아들 놔줘, 당장 꺼져. 지아는 달려들어 도윤이를 잡고 있는 남자를 물어뜯고 할퀴었다. 이 미친 여자가 덩치 큰 경호원이 발로 지아의 배를 걷어찼다. 흑! 자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마를 땅에 찧어 피가 철철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도 잊은 채 기어 일어나 남자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도윤아 도망쳐 어서. 그녀는 피 묻은 입으로 소리쳤다. 도윤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쏟았다. 엄마가 맞는 걸 보고 달려들려 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정신을 차렸다. 아이는 다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죽기 살기로 달렸다. 저놈 잡아 놓치지 마. 도윤이는 숨기 위해 근처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다. 가림막 강판이 쓰러져 있어 철골이 어지럽게 널린 대형 공사장이 드러났다. 하늘 높이 솟은 타워. 크레인이 잿빛 하늘 위로 회전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얄궂게도 그곳이 어딘지 아는가? 바로 하늘 제3국제병원 건설 현장이었다. 우리 그룹의 역점 사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밀어버리고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고 내가 착공 명령 서류에 서명한 바로 그 땅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자기 아빠가
명예를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땅 위에서 할머니가 보낸 납치범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거기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작고 날쌘 도윤이는 거대한 건축 자재들 사이 좁은 틈으로 쏙 들어갔다. 산처럼 쌓인 거대한 H빔 더미였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입을 틀어막았다. 작은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다. 밖에서는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소리, 경호원들의 고함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멀리서 지아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가슴 찢어지게 들려왔다. 안에 사람 있다, 당장 멈춰. 작업 반장의 다급한 비명이 먼지 자욱한 공사장을 갈랐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천둥 같은 드릴 소리와 엔진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저 높은 곳, 좁은 조종실에 앉아있는 크레인 기사가 아래에서 들리는 절망적인 외침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어른 팔뚝만한 쇠사슬이 팽팽해지더니 툭 끊어졌다. 운명의 단절을 알리는 듯 섬뜩하고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H빔 철골이 고리에서 빠져 자유낙하했다. 도윤아, 지아는 생각도 망설임도 없이 단 1000분의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먼지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재 더미 속에 웅크린 작은 아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레기를 줍느라 굳은 살이 박인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맨손으로 미친 듯이 잔해를 파헤쳤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이 찢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자식을 잃는 두려움보다 더 아픈 게 있을까? 자욱한 먼지 속에서 그녀는 작은 운동화 한 짝을 보았다. 벼룩시장에서 사준 코가 다른 싸구려 신발이었다. 그 신발이 철골 구조물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 왔어. 지아는 소리치며 영양실조 걸린 여자의 가냘픈 힘으로 아들이 숨은 작은 구멍 입구를 누르고 있는 철골을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보았다. 도윤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하늘에서 사신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콤한 낮잠을 자는 듯했다. 우지끈 쾅, 위쪽에 비계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모자가 있는 곳으로 쏟아졌다. 지아는 아이를 끌어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했다. 야윈 몸을 날려 아이 위를 덮었다. 자신의 등을 뼈와 살을 방패 삼아 작은 자식을 감쌌다. 쾅,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거대한 철골이 떨어져 지아의 왼쪽 다리를 짓뭉갰다. 아,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렸지만 뼈와 골수를 파고드는 고통에 곧 끊어질 듯 희미해졌다. 정강이뼈가 산산이 조각났다. 뿜어져 나온 피가 먼지투성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두 팔은 여전히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도윤이를 위한 작은 안전지대를 만들려 버티고 있었다. 아가,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도윤아, 숨 쉬어. 엄마한테 대답해봐.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그녀의 품 안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윤이는 철골이 떨어지기 전 먼지 폭발의 압력으로 인한 내장 파열과 질식으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내 아들.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빠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내 아이는 7살의 나이로 그 회색빛 오후에 바로 우리 집안의 공사판 잔해 속에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병원에서 3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난 지아가 마주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왼쪽 다리 이불 아래의 거대한 빈 공간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잃었다. 영원히.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뒤이은 비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간호사가 아들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알렸을 때 지아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하얀 천장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누워 있을 뿐이었다. 눈물이 심장으로 거꾸로 흘러들었자고 독하게 고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업재해라고 했다. 도윤이가 버릇없는 아이라 멋대로 공사장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들은 죽은 자를 탓했다. 7살짜리 아이를 탓했다. 지아는 모든 재활 치료를 거부했다. 최신 의족 착용도 거부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남은 도윤이의 유품인 낡은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조기 퇴원했고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잘린 다리로 절뚝이며 낙동강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녀가 죽으면 이 세상에 이도윤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다시 현재 하늘그룹 본산의 내 집무실. 텐트촌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나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불구의 몸으로 공포에 질려있던 지아의 모습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는 즉시 사람을 시켜 조사하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왜 그녀가 저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내 예감이 과연 맞는가? 나는 회장 의자에 앉아 비싼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결제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었다. 텐트촌 자원봉사 팀장이 전화로 내게 말했다. 부회장님 그분 참 불쌍해요. 낮에는 멍하니 있지만 밤에는 혼잣말을 해요.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아마 도윤이라고 했던가. 자장가도 부르고요. 도윤, 낯설지만 왜 이리도 사무치게 들리는 이름일까? 심장이 주기적으로 조여왔다. 3일 후 집무실 문이 열렸다.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얼굴이 사색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나는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겉표지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낡은 증명사진이 나타났다. 큰 눈 환한 미소, 그리고 그 코, 어릴 적 나와 똑같이 생긴 코를 가진 소년이었다. 붕어빵처럼 똑같았다. 이름 이도윤. 생년월일 2009년 10월 15일. 모 이지아. 부 미상.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책상에 떨어뜨렸다. 나는 중얼거리며 시간을 계산했다. 2009년 지아가 떠난 바로 그 시점이었다. 내 아들이다. 분명 내 아들이다. 나는 계속 아래로 읽어 내려갔고 다음 문장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사망일 2019년 7월 22일. 사망 원인 성수동 하늘 제3병원 건설 현장 비계 붕괴 사고. 나는 멍해졌다. 누군가 옆에서 총을 쏜 것처럼 귀가 먹먹했다. 하늘 제3병원 성수동 그건 내가 가장 공들인 프로젝트였다.
병원 준공식 날 내가 무죄해 기록, 공사 기간 중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었다며 자랑스럽게 연설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말도 안 돼. 나는 책상을 치며 일어나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날 그룹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절대 안전하다고 되어 있었잖아. 어떻게 비계가 무너져, 어떻게 사람이 죽어. 비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그날의 CCTV 데이터는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비밀은행 거래 내역서와 자필 송금 일지였다. 비자금 송금 일지를 찾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019년 7월 23일 현장 소장 정 씨에게 2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는 그 직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도시계획 담당이었던 한 의원에게 자선 기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누구야? 누가 이 돈을 승인했어? 나는 어렴풋이 가장 끔찍한 정답을 예상하면서도 으르렁거렸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승인 서명은 박 회장님, 부회장님의 모친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박 여사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나는 차를 몰고 성수 경찰서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나는 최 형사를 찾았다. 과거 산업 재해 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이제 은퇴하여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의 최 형사는 내가 누군지 알자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강민혁 하늘그룹 부회장이 날 찾아와서 뭐 어쩌게 마지막 증인 입이라도 막으러 왔나. 그는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사실대로 말해줘요.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내 아들 이도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윤이라는 이름을 듣자 최 형사의 눈빛이 누그러졌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의 낡은 금고로 가서 먼지 쌓인 USB 하나를 꺼냈다. 자네 어머니, 박 여사 말이야 참 대단한 여자지. 돈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어. 사망사고가 병원 건축 허가에 영향을 주고 상장 전 그룹 이미지에 먹칠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아이가 죽자 기록을 말소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만들었어. 당시 서장은 돈을 받고 피해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종결했지. 최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몰래 보관해둔 유일한 CCTV 사본이었다. 화면 속에서 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작은 소년이 눈물범벅이 되어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마른 여자가 쫓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철골이 떨어지고 똑똑히 봐. 최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네 아들을 죽인 건 철골도 아니고 우연한 사고도 아니야. 저 아이를 쫓아가는 두 남자. 강씨 집안 경호원들이야. 자네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오라고 시켰어. 아이는 겁에 질려 저기로 뛰어든 거라고.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먼지 구름을 보고는 구하지도 않고 돌아서는 두 경호원의 얼굴을. 자네 어머니가 손자를 죽인 거야. 제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나는 탐정사무소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울음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 같았다. 고통, 절망, 후회.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
나는 바닥을 주먹으로 쳐 피가 날 때까지 울부짖었다. 내 아들, 우리 가족에게서 도망치다 죽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문의 탐욕과 잔인함 때문에 죽었다. 나는 비틀거하며 일어나 차로 달려갔다. 집에 가야 했다. 그 여자를 만나야 했다. 청담동 저택은 여느 때처럼 화려하고 위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처럼 보였다. 나는 어머니 서재로 들이닥쳤다. 박 여사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뒤졌다. 책장, 서랍, 파일, 캐비닛. 나는 미친 듯이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찾아냈다. 유화 그림 뒤에 숨겨진 검은 가죽 수첩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적어둔 소위 리스크 관리 일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정갈하게 쓴 차가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인창입구이시 72 성수동 현장 사고 목표 이도윤 처리 완료 사망 입막음 비용 120억 원 병원 기록 및 경찰 기록 전량 삭제 2009-725 이지아 불구 위협 능력 상실 추적 중단 스스로 죽게 내버려 둘 것 나는 소리 지르며 수첩을 벽에 던졌다. 서재 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올린 여전히 위엄있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방을 보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보았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미녀가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미쳤어.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게 물었다. 나는 한때 존경했고 두려워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금 내 눈에는 사람 탈을 쓴 악마만 보였다. 어머니, 분노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가 친손자인 거 아셨잖아요? 제 아들인 거 아셨잖아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박 여사는 다가와 수첩을 집어들고 떨어진 장난감이라도 되는 양 먼지를 털었다. 이미 죽었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로운 눈이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랬는데 이 그룹을 위해서야 내 미래를 위해서라고. 네가 가난한 전처랑 낳은 사생아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게다가 우리 공사장에서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니? 강씨 가문 명예가 어찌 되겠어 모르겠니? 제 미래요. 나는 울면서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제 미래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제 핏줄이었다고요. 고작 주가 숫자 몇 개 때문에 손자를 죽였어요. 사고였다. 그녀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나는 뒤처리를 했을 뿐이야. 네가 오늘날까지 부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걸 나한테 감사해야 해. 그녀의 잔인함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 마지막 남은 모정의 끈이 툭 끊어졌다. 감사.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집구석의 본 모습을 보게 해줘서. 나는 뒷걸음질 치며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저 강민혁은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어. 직함돈 이 더러운 강시성. 다 돌려주지. 감히 네가 박 여사가 눈을 부라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감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도윤이 목숨값 치르게 할 겁니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화려한 저택을 걸어 나와 차에 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끌 수는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 낙동강 변으로 가야 했다. 지하 곁으로 가야 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속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 넥타이를 메었다. 밤을 새워 퀭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오늘은 돈 벌러 출근하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날이다. 오전 9시 하늘그룹 50층 이사회 회의실. 공기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나는 2대 주주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의장석에는 어머니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탐색과 경고가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옛날의 순종적인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시작합시다. 나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실내등이 꺼졌다. 어머니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평소처럼 매출 성장 그래프나 시장 확장 계획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흐릿한 흑백 사진이 떴다. 철골이 어지러운 공사장에서 도망치는 작은 소년의 모습이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부회장님, 이게 뭡니까? 늙은 이사 한 명이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했다. 2019년 7월 22일 하늘 제3병원 건설 현장. 심각한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0살 어린이였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 이름은 이도윤. 그리고 제 친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수군거림과 경악 어린 시선이 나와 어머니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탁자 모서리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닥쳐, 민혁이,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권위를 되찾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슬라이드를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서, 비자금 송금 기록. 그녀의 범죄 일지가 차례로 나타났다. 손자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주가와 헛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박 회장은 회사 돈 250억 원을 써서 경찰을 매수하고 공무원을 사고 증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의 존재를 강씨 가문의 핏줄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손자를 죽인 비정한 할머니, 공금을 횡령한 경영자. 박 여사는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으며 생명을 구한다는 이 의료재단을 이끌 자격도 없습니다. 이 불효 자식,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다. 박 회장의 즉각 해임과 검찰 고발을 제안합니다. 내가 선언했다. 투표는 순식간에 끝났다. 모두가 찬성 손을 들었다. 심지어 그녀의 최측근이었던 자들까지도.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고 지위가 오르면 아내를 바꾸며 몰락하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그 잔혹한 법칙이 이제 그녀 자신에게 적용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녀를 끌어내려 하자 박 여사는 몸부림치며
내 발밑으로 기어와 바짓단을 잡고 울며 애원했다. 민혁아, 아들아,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 그룹은 내 미래고 내 평생의 피땀이야. 이러지 마라. 나는 몸을 숙여 내 다리에서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차갑게, 단호하게. 제 미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제 미래는 제 아들이었어요. 도윤이었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뺏어갔잖아요. 4년 전에 어머니가 제 미래를 죽이셨잖아요. 그녀는 멍해져서 손을 떨구었다. 큰 문이 열렸다.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한때 권력자였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을 비췄다. 그녀는 경찰에 이끌려 차에 탔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홀로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이 공허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왜 기쁘지 않을까? 그저 아팠다. 둔하고 긴 통증이었다. 회의 직후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아는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왔다. 쇠약해진 몸에 강변의 노숙 생활로 인한 추위가 겹쳐 심각한 폐렴에 걸렸다. 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지아는 기계와 줄에 파묻혀 작게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한 숨소리.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누가 한때 아름다웠던 아가씨 내 현명한 아내였다고 믿겠는가. 나는 굳은 살 박인 그녀의 야윈 손을 잡았다. 지아야, 나야, 나 왔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하고 지친 눈이었지만 나를 보자 깊은 슬픔이 서렸다. 당신, 도윤이 일 알았구나.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다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나쁜 놈이야. 아빠 노릇도 못했어. 미안해. 지아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저었고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서 베개로 흘러내렸다. 우리 아들 정말 착했어. 죽는 순간까지.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아이 실망하게 하지 마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오후 나는 지아의 짐을 챙기러 낙동강 변에 찢어진 텐트촌으로 돌아갔다. 축축하고 냄새나며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텐트. 여기서 내 처자식이 살았단 말인가. 나는 얇은 이불 밑에 숨겨진 낡은 천 가방을 찾았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아동용 운동화 한 짝 왼쪽만 남아 있었다. 달코해졌지만 깨끗하게 빨아 비닐봉지에 소중히 쌓여 있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여전히 햇살 냄새 아이 땀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신발 아래 녹슨 양철 쿠키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았다. 수백 통의 편지, 공책 종이 달력 뒷면, 심지어 빵 봉지 종이까지 온갖 종이에 쓰인 편지들이었다. 지아의 글씨였지만 모두 아빠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집어 읽었다. 사랑하는 도윤아, 아빠가 방금 심장병 걸린 아기를 살렸단다. 아빠는 피곤하지만 네 생각하면 힘이 나.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못 가서 미안하다. 선물은 엄마한테 맡겼으니 맛있게 먹으렴.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도와서 빈병 줍는다며 아빠는 네가 정말 기특해. 아빠 가면 공원에 가서 목마 태워줄게.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그 편지들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았어? 왜 아이에게 위대하고 성스러운 아빠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어? 진짜 아빠는 방탕하게 놀고 너희 모자를 배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의 눈에 비친 내 이미지를 지켜주었다. 아이의 영혼이 증오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그 믿음을 죽였다. 도윤아, 아빠야, 미안하다. 내 울음소리가 강바람 소리에 섞여 처량하고 후회스럽게 울려 퍼졌다. 3개월 후, 과거 내 아들의 피로 물들었던 성수동 공사장의 황량한 땅 위에는 이제 새하얀 5층 건물이 들어섰다. 나는 하늘그룹 지분 대부분을 팔았다.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고 사재를 털어 이곳을 지었다. 고층 빌딩도 돈 버는 쇼핑몰도 짓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문 앞에 큰 간판을 걸었다. 도윤 무료 진료소. 오늘은 개원식이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영정 사진 속 내 아들의 미소처럼 햇살이 눈부시다.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비싼 수트를 입지 않았다. 나는 소박한 흰 가운을 입었다. 이곳은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미혼모,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고 약을 주고 수술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제 아들 이도윤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로비 앞에 선 차 문이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지아가 내려졌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지만 눈은 여전히 슬퍼 보였다. 내가 부축해줄까? 내가 허리를 굽혀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을 짚고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내가 특별 주문 제작해준 새 나무 목발을 잡았다. 스스로 걸을게요. 도윤이가 보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절뚝이며 힘들게. 목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또각또각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가 로비로 들어섰다. 중앙 벽면에는 도윤이의 확대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아이는 앞니가 빠진 채 귀엽게 활짝 웃고 있었다. 지아가 아들 사진 앞에 멈췄다. 손을 들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왔어. 도윤아, 아빠가 해내셨어. 우리 새집 예쁘지? 나는 옆에 서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그 야윈 몸을 부축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아이의 미소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첫 환자가 들어왔다. 누더기를 입은 노숙자 할아버지였다. 감염되어 피가 나는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그는 깨끗한 바닥을 밟기 미안한지 문가에서 쭈뼛거렸다. 들어오세요, 어르신.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여긴 돈 안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손을 모았다. 나는 진짜 의사의 일을 시작했다. 돈만 쫓느라 잊고 지냈던 그 일을. 상처를 씻어내고 붕대를 감아들였다. 지아는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다. 오후의 햇살이 창을 뚫고 우리 셋을 비췄다. 도윤이의 영정 사진 달이 한쪽을 잃었지만 강인한 엄마, 그리고 속죄의 길을 걷는 아빠 위로. 당신은 아는가? 자식 잃은 슬픔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흉터는 나와 지아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흉터가 증오와 자책 속에서
골마 터지게 두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를 택했다. 헌신하며 살기로. 다른 불행한 삶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천사 같은 아들의 못다한 삶을 대신 살기로. 나는 믿는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도윤이가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이라고. 아빠 참 잘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내가 기다리는 유일한 용서일 것이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